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감동적인 이야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몇 년 전에 올린 이야기 중에서 내용과 함께 재미있다고 특히 반응이 좋았던 이야기를 골라서 완성도를 높인 다음 올렸습니다. 자식의 출세를 위해 자기를 버린 어머니와 첫날 밤에 얻은 아이 등 두 편을 골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의 출세를 위해 자기를 버린 어머니입니다. 승지 양아무개가 어느 해 심부름 많은 아이 한 명만을 데리고 멀리 북관을 유람하였다. 백두산을 올랐다가 돌아오는 길에 함경도 안변 땅을 지나게 되었다. 정오 무렵이 되어 점사를 찾아 말에게 여물을 먹이고자 했으나 집마다 모두 문이 잠겨 있었다. 이리저리 살펴보니 길가에서 수십 보쯤 떨어진 곳에 농가가 하나 있었다. 그 집 앞에 이르자 16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낭자가 나와 응접하면서 어디서 오셨느냐고 물었다. 먼 길을 왔는데 점사의 문들이 모두 닫혀 있더구나. 이 집에서 말에게 여물을 좀 먹이고 가려 하는데 주인은 어디 가셨는가? 그러자 낭자가 말했다. 어른들은 모두 아랫마을 계모임에 가셨습니다. 낭자가 부엌으로 들어가서는 말죽 한 통을 내와 구유에 담아서는 말에게 주었다. 날씨가 너무 더워 양공이 나무 아래 서서 부탁했다. 물 한 그릇만 마실 수 있겠느냐? 낭자가 부엌에서 물 한 그릇을 가져다 주는데 그 위에 어느새 버들잎이 하나 떠 있었다. 그 마음 씀씀이를 신통하게 여기는 사이에 낭자는 나무 아래에다 대자리를 깔아주고는 부엌으로 다시 들어갔다. 조금 뒤 낭자가 밥을 준비해 내왔다. 밥상 위를 보니 산채와 들나물이 지극히 정갈했다. 양공은 낭자의 응대함이 세심하고 민첩하며 행동거지가 온화하고 정숙한 것을 보고는 매우 기특하게 여겼다. 갑작스레 손님을 접대하는데도 조리가 있었다. 그래서 낭자에게 일부러 물었다. 내가 말먹이만을 청했는데 내 밥까지 차려주다니 어찌 그런 마음을 내었느냐? 말이 이미 지쳐 있으니 사람인들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어찌 사람을 천대하면서 짐승을 귀하게 대하겠습니까? 낭자의 나이를 물으니 16이라 했다. 부모에 관하여 물으니 산골 촌사람이었다. 그래서 더 놀랐다. 떠나면서 밥값을 주려 하자 고사하며 받지 않고서 말했다. 손님 접대는 사람 사는 집에서 응당해야 할 일이지요. 만약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풍속이 아름다워지지 않을 뿐 아니라 부모님의 엄한 꾸중을 면치 못한답니다. 감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공은 지니고 있던 부채를 주었다. 낭자는 꿇어앉아 받았다. 이것은 어른이 주시는 것이니 어찌 감히 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양공은 더욱 감탄했다. 두메산골 촌집 사람이 어찌 이같이 뛰어난 아이를 낳았는가?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서는 여행 중에 벌어졌던 일을 다 잊어버렸다. 몇 년 뒤 어떤 시골 사람이 찾아와서 계단 아래에서 절하고는 말했다. 저희는 함경도 안변 모천에 사는 촌민입니다. 나리께서는 모년모시에 우연히 늦추원 우리 집 앞을 지나시다가 소인의 여식에게 부채를 주신 일이 있으신지요? 양공이 한참 동안 골똘히 생각해보고는 가까스로 기억을 되살렸다. 과연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다. 소인의 여식이 그 뒤로부터 다른 곳으로는 시집을 가지 않으려 합니다. 오직 날이 댁으로 와서 기추의 일만 하고자 합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여자가 예물을 받은 이상 어찌 다른 곳으로 시집 가겠습니까? 하고 고집하니 이렇게 불언천리하고 왔습니다. 양공이 하도 기가 차서 웃으며 말했다. 내가 어찌 젊디 젊은 낭자에게 이상한 뜻을 가져서 그렇게 했겠소이까? 다만 그 아이가 어여쁘고 영민해서 기특했고 또 밥값을 받지 않으려 하여 달리 줄 것도 없어서 지니고 있던 부채를 준 것이지요. 설사 우리 집에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미 죽늙으니니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면
낭자의 꽃다운 청춘이 어찌 아깝지 않겠소? 돌아가서 내 뜻을 전하고 잘 타일러 사위를 정에 출가시키시고 다시는 그런 허망한 생각을 하지 마시오. 그 촌민이 돌아갔다가 한 달쯤 후에 또다시 와서 아뢰었다. 백방으로 타일러도 죽기로 고집을 피우니 부득불 데리고 왔습니다. 나으리께서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양공은 고사했지만 어쩔 수 없어서 마침내 웃으며 받았다. 양공은 원래 신실한 선비이다. 호라비로 살았지만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랑채에서 검은고와 독서를 즐길 뿐이었다. 안변 처녀가 후처로 들어온 뒤로도 그녀가 멀리서 온 뜻을 위로했을 뿐 조금도 연연해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 사당에 가서 아련하고 문득 안채로 들어가 보았다. 뜰과 방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음식은 정결했으며 그릇마다 반드시 정리되어 가지런했다. 며느리에게 물었다. 전에는 우리 집이 아침 저녁을 자주 거르고 온갖 일들이 거칠고 어수선하여 잘 다스려지지 않더니 요즘에는 집안 모습이 달라지고 나에게 마련해주는 음식도 부족하지 않으니 어찌 된 일인가? 며느리가 답했다. 안변 작은 마님이 들어온 이래로 바느질과 방적은 남은 시간에 하시고 집안을 다스리고 주선하는 일을 주로 하시는데 결코 범상한 분이 아닙니다. 달기 울면 바로 일어나 종일토록 부지런하니 요즘 집안 모습이 조금 여유 있게 된 것은 모두 그분 덕이랍니다. 또 그 성품이 돈독하고 행실을 삼가니 여사의 풍이 있는 것 같아서 칭찬하자면 입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양공은 며느리의 말에 마음이 비로소 움직여 그날 저녁 후처를 불렀다. 가까이서 보니 그윽하고 정숙한 자태가 빼어났을 뿐 아니라 현숙하고 명민한 지혜가 옛사람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였다. 이때부터 양공은 그녀를 매우 애지중지하였다. 후처가 두 아들을 연이어서 낳으니 외모가 단정하고 영리했다. 두 아들의 나이가 8, 9살 되었을 때였다. 어느 날 후처가 뜬금없이 자하동 근방에다 깨끗하고 정갈한 집을 한 채 지어달라 했다. 의아했으나 아내를 믿었기에 양공은 두말하지 않고 그렇게 해주었다. 하루는 조선 제구대 성종 임금이 자하동의 행차에 꽃 구경하고 돌아가다가 소나기를 만났다. 비를 피해 어떤 집으로 들어갔는데 마당과 집안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집안에 꽃 향기가 가득했다. 임금은 그곳이 누구 집인가 물었다. 수행관리가 아는 대로 대답했다. 조금 있으니 용모가 빼어나게 아름다운 두 아이가 앞으로 나와 임금에게 절을 올렸다. 임금이 묻자 양아무개의 후처자식이라 답했다. 임금이 두 형제를 한 번 보고는 선풍도골이라 칭찬하였다. 학업에 관해 이것저것 물으니 물 흐르듯 대답하는데 모두 드높은 품격이 있었다. 그때 비를 피해 처마 밑에 있던 수행 관리들이 서로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것이 들려왔다. 임금이 왜 그러느냐 묻자 대답하였다. 주인 집에서 음식을 올리려 하는데 감히 여쭙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였다. 진수성찬이 아주 정갈하게 다 갖춰져 있었다. 모든 수행관리도 함께 접대했다. 임금은 그렇게 짧은 동안에 음식을 마련한 일을 기특하게 여겨 넉넉히 상을 내렸다. 그러고는 두 아이를 궁궐로 데려가서 기쁜 얼굴로 세자에게 말했다. 내가 오늘 두 신동을 얻었으니 평생 너를 보필할 신하로 삼게 하겠다. 임금은 두 아이에게 춘방과 한 벼슬을 내려 대궐에서 오래도록 머물게 하였다. 아이들의 나이가 동궁과 비슷하니 그들에 대한 임금의 총애는 비할 데가 없었다. 양승지의 후처는 도모했던 일이 끝나자 거처를 옮겨 다시 본가로 들어가 남편과 여생을 같이 했다. 그런데 이들 형제는 서얼이었다. 비록 왕의 외호가 있다고 하나 엄격한 신분사회인 조선에서 서얼은 사람 노릇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리하여 양사원의 어머니는 남편이 죽자 중대한 결심을 한다. 남편 뒤를 따라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조선에서는 여자가 수절을 위해 남편 뒤를 따라 죽으면 연려로 추앙하면서 정려문을 세워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연려가 되면 아들들이 서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자진한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그때는 그랬다. 장남 양사원은 어머니가 목숨 던진 그 소망을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여 1546년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갔고 훗날 벼슬이 안변부사에 이르렀으며 조선의 유명한 서예가이자 시인이 된다. 차남은 양사준이었고 훗날 을묘외변에 종군하여 큰 공을 세웠다. 두 번째, 첫날 밤에 얻은 아이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집안에 구대 독자가 살고 있었다. 워낙 손이 귀한 집안의 자식이라 하루라도 빨리 자손을 볼 요량으로 집안 어른들이 나이 15에 서둘러 장가를 보냈다. 이리 알아보고 저리 알아봐서 훌륭한 색시를 고른다고 골랐다. 나이는 신랑보다 3살 많은 18살이었다. 신랑은 상객을 대동한 채 말을 타고 신부집으로 갔다.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혼례를 치르는데 신부가 유난히 땀을 많이 흘리면서 힘들어했다. 주변에서는 꼬마 신랑한테 시집을 가려니 마음이 좀 심란한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신방을 엿보던 사람들도 어느덧 흩어지고 밤은 깊어가는데 신방에는 신랑과 신부 단둘이만 남았다. 옷을 벗겨야 한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어찌해야 할지 잘 몰라서 이리 살펴보고 저리 들춰보면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내내에 돌부처처럼 앉아있던 신부가 갑자기 앞으로 푹 쓰러졌다. 그러더니 배를 움켜쥔 채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어쩔 줄 모르고 허둥대다가 사람을 부르러 문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뒤에서 신부가 옷자락을 꽉 잡았다. 돌아서서 신부의 얼굴을 보니 그 표정이 너무나 간절하였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나가면 큰일 나는 모양이구나. 생각하고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엉덩이를 딸막거리고 있는데 신부가 곧 숨이 넘어갈 것처럼 끙끙 앓다가 호련 두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는 배에 힘을 주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리 사이로 무엇인가가 쑥 나오는데 어린아이가 분명했다. 얼떨결에 아기를 받은 신랑은 언젠가 들은 대로 탯줄을 자르고 얼른 아이를 수습했다. 고추가 달려 있었다. 죽으림을 다한 끝이라 그러한가? 탈진한 듯 신부는 그 자리에 폭 고꾸라지고 말았다. 모든 걸 체념한 듯 꼬욱 감은 신부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좌르르 흘렀다. 첫날 밤에다 갓난쟁이라니 기가 막혀도 여러 번 막힐 노릇이었다. 자식 얻기를 원했지만 이건 빨라도 너무 빨랐다. 신부와 아기를 하염없이 내려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신랑은 방문을 열고 나가서는 안채로 향했다. 장모님, 저 좀 보세요. 얼핏 잠이 들었다가 화들짝 놀라 깨서는 무슨 큰일이 났는가 싶어 장모가 뛰어나왔다. 장모님, 저는 밤중에 밤참을 먹는 습관이 있어서 영 잠이 오질 않습니다. 미역국에 따뜻한 밥 한 그릇만 차려서 내다 주세요. 첫날 밤에 별일도 다 있다 싶었지만 새 사위의 부탁인데 들어주지 않을 수도 없었다. 장모는 새로 밥을 한 그릇 하고 맑은 미역국을 끓여서 신방에 들여보내주었다. 입맛이 없겠지만 아이 생각을 해서라도 먹어야 할 겁니다. 신랑이 밥을 국에 말더니 숟가락으로 떠서 신부의 입에 넣어주었다. 신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받아먹었다. 그럭저럭 새벽이 가까워졌다. 신랑이 열심히 무언가를 궁리하더니 아기를 품 안에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기는 당신 품 안에 돌아올 겁니다. 이 말만 남기고서 신랑은 신부의 집을 몰래 빠져나갔다.
샛길로 동구 밖을 벗어나 냇가로 가더니 나무다리 아래 한쪽 구석에 아이를 싼 포대기를 살짝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사람들 눈을 피하여 다시 신방으로 돌아왔다. 날이 밝자 신랑은 이른 아침부터 본가로 돌아가겠다고 재촉하기 시작했다. 법도대로라면 이틀을 더 머물러야 하지만 집에 계신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더 머무를 수 없다고 했다. 몸이 편찮으신 걸 보고 왔는데 지난밤 꿈에 어머니의 상여가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다. 갈 길이 급한데 색시는 몹시 피곤해 보이니 한 열흘쯤 뒤에 보내주세요. 그 말과 함께 신랑은 신부집을 하직하고 상객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 큰 길로 나서서 냇가에 이르자 신랑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사람들한테 말했다. 다리 아래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가서 좀 살펴봐 주세요. 사람들이 다리 아래를 살펴보니 정말로 갓난아이가 울고 있었다. 아이를 데려오자 신랑이 부친한테 말했다. 아버지, 참으로 신기한 일도 다 있지요? 어젯밤 꿈에 청룡이 제 몸을 휘감더니 이 다리 밑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이 아이를 발견했네요. 이 아이는 천지신명이 저한테 주신 게 분명하니 제 아들로 삼아서 키우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친 또한 신기하게 생각했다. 워낙 자손이 귀한 집안인지라 이렇게라도 아기를 얻은 것이 반가웠지만 다른 한편으로 걱정스럽기도 했다. 내 각시가 이야기를 보면 뭐라고 할지 걱정이구나. 그러자 아들은 자기 가슴을 탕탕 치면서 호기를 부렸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인네가 가장의 말을 어찌 거역한단 말입니까? 그로부터 열흘 뒤에 신부가 탄 가마가 신랑 댁에 당도했다. 신부는 용모가 단정할 뿐 아니라 몸가짐도 조신한데 왠지 얼굴에 수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런 며느리한테 갓난아기를 내밀기가 내키지 않았지만 이왕 그렇게 된 일인지라 시어머니는 눈치를 살피면서 아기를 안겨주었다. 하늘이 준 아이라며 자꾸만 고집을 부리니 난들 어쩌겠니? 노여워 말고 정을 붙이도록 해봐라. 신부가 사연을 듣고 보니 제 몸으로 난 아이가 분명했다. 아이를 받아 안으려니 그만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속을 알 리 없는 시어머니는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하면서 며느리를 다독였다. 그 후 신부는 시부모를 지성껏 모시면서 정성을 다해서 아기를 키웠다. 그러자 집안에 보배가 한꺼번에 둘이나 들어왔다면서 사람들의 치아가 대단했다. 그러니 그 색시가 신랑을 대하는 마음이 오죽했을까. 나이가 자기보다 적다지만 담뿍 믿고 의지하며 존경까지 하는 것이었다. 신랑 또한 그런 아내를 흔쾌히 받아들여주고 아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했다. 그러니 집안일이 두루두루 잘 풀려나갈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부부는 달빛이 내리비치는 정원을 함께 거닐었다. 달을 바라보던 남편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넌지시 꺼냈다. 당신하고 혼인한 그날도 저렇게 달이 밝았었지. 이제 다 지난 일이 됐으니 말해주어요. 저 아이를 어떻게 가지게 된 건지를. 그러자 아내가 깜짝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눈시울을 붉혔다. 다 저의 행실이 단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처녀쪽에 보름날 밤에 동무들과 함께 강가로 목욕하러 간 일이 있었습니다. 소변이 마려워 강변숲에 나와서 볼일을 봤는데 소피에 달이 언뜻 비치는 듯 하더니 달빛이 저를 쌓아놨습니다. 갑자기 몸이 떨려오더군요. 그러고는 잠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보니 친구들은 여전히 강에서 목욕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자꾸 배가 불러오더니 그만.
그러자 신랑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하, 그리 된 일이었군요. 뭔가 사연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이야. 그렇다면 저 아이는? 그래, 전에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어. 잠깐만 기다려봐요. 신랑은 양푼에 깨끗한 물을 한가득 떠오더니 다시 아이를 안고 나왔다. 그가 바늘로 아이의 손끝을 따서 피 3방울을 양푼의 물에 떨어뜨리자 그 피가 한데 모이더니 양푼에 비친 달 그림자에 맞추어 빨간 동그라미를 이루었다. 이렇게 신기할 때가. 이 아이는 정말 보통 아이가 아니군. 하늘이 우리에게 준 아이야. 그러면서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아내의 환한 얼굴에도 비로소 밝은 미소가 퍼졌다. 그 후 부부는 그 아이 말고 삼형제를 더 두었다. 다들 용모가 출중하고 재주가 뛰어난 아이들이었다. 사형제가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가니 나중에 그 집안에서 삼정승 6판서가 나왔다고 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일주일에 3편 정도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